자, 위에 보시면 나폴레옹이 전성기 때, 밑에는 나폴레옹이 몰락한 다음에 그린 거예요. 하나가 딱 다릅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위에는 흰색들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아래에 갑자기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근데 대머리랑 대머리 아닌 사람이 있는데.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럼퍼드 백작이 어떤 사람인가? 미국 출신입니다. 본명은 벤자민 톰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 독립전쟁할 때 이 사람은 영국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 중에 하나인데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건국의 아버지. 그 사람 아들이 영국 편을 들어요. 그래 체포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빼줬는데 다시 또 반란군을 조직해가지고 결국은 쫓겨가지고 영국으로 망명해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아들과 영원히 안 만납니다. 아무튼 근데 벤자민 톰슨이라는 사람은 도망가요. 부인과 딸을 버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의 아들도 부인과 아들을 버리고 도주합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버려진 손자를 자기가 키우죠. 그런 시대였어요. 벤자민 톰슨이 망명했으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걸 갖다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과학자로 성공한 겁니다. 그때 독일에서 네. 불러요. 독일이 식량 문제가 심각했어요. 길거리에 불황자들, 노숙인들 많아요. 그걸 한 방에 해결합니다. 부엌. 이걸 설계한 사람. 부엌이 없었나요, 옛날에는? 귀족 빼고는 집에서 밥을 못 해 먹었습니다. 땔감이 귀한 시절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아궁이하고 밥해 먹는 게 같이 있죠. 네. 서양은 안 그랬어요. 빵을 사 먹어야 돼요. 집에서 빵을 못 해 먹어요. 재분소와 빵은 권력이었어요. 집에 부엌이 없으니까. 집에 부엌은 그다음 치고 길거리에 이 노숙인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숲 키친을 사전에 넣어보세요. 사전에, 영어 사전에? 영어 사전에. 수프를 만드는 부엌이잖아요. 뭐요? 무료 급식소입니다. 그러네요. 무료 급식소네요. 숲 키친이 만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숲을 갖다가 큰 들통에 만들어서 배포해주는 그치. 부엌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럼 그 숲이 뭐냐? 감자 숲. 재밌는 거는 이때까지 사람들이 감자를 안 먹었어요. 벤자민 톰슨 이전에는 감자를 먹을 수 있게 숲을 만들어요. 자기가 레시피도 만들어서. 그걸 럼포드 숲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로 하면서 독일의 기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백작 칭호를 줍니다. 그래서 럼포드 백작이 되는데 그 럼포드가 뭐냐면은 자기가 미국에서 도망갔잖아요. 고향 마을의 이름이 럼포드예요. 넘어왔으면 너무 나중에 본 거지. 딸 만나러 가요. 딸 만나러 진짜? 가기도 하고. 이제 숲 키친은 대중적인 큰 들통이고 가정에서 먹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난방과 요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부엌 구조를 만들잖아요. 네네. 그거 만들기 위해서 이거 아궁이 구조하고 이런 걸 만든 겁니다. 우리한테 익숙하지 그땐 처음이었어요. 아, 그래요? 이것을 갖다 키친 레인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가 된 거예요. 부엌 구조를 만든 사람. 자, 이렇게 되려면 화구가 위에 얹어야 되잖아요. 큰 들통이 아니고 후라이팬이 얇아져야 돼요, 이렇게. 네. 그렇게 팬을 만든 사람. 그 이전까지 팬은 어떻게 했냐면은 구리 같은 걸로 만들어요. 왕실에서는. 구리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주철팬을 만들어요. 그러면 주철팬에서 할 수 있는 요리법을 이 사람이 제안해요. 네. 제가 이 책 읽어봤거든요. 네. 각종 요리법이 나와요. 요리 좀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고 팬쿡의 원조.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수비드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비드. 수비드가 여기서. 뭐냐면은 이 사람의 핵심은 땔감을 아껴야 가정에서 밥을 해 먹는 거예요. 자, 불을 껐어. 열이 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 60도가 되겠죠. 거기다가 양고기를 넣어놔. 다음 날 아침까지 60도가 12시간 되면 익어요. 그거를 전 요리법이라 해서 수비드라고 합니다. 분자 요리의 선구자. 분자 요리가 뭐냐면 과학을 이용한 그렇죠. 요리잖아요. 그게 이 사람. 그리고 커피 할 때 거름망, 퍼콜레이트 만든 사람. 이 사람의 관심은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일반 사람들이 잘 사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아까 왕립연구소를 만든 거예요. 대중과학. 사람들한테 편하게 다가서는 과학. 그래서 영국에서 과학상 중에 1등이 코플리 메달이고요. 2등이 럼포드 메달입니다. 이 사람 돈 진짜 많이 벌었거든요. 노벨상의 버금가는 0이에요. 럼포드 메달은. 아까 이제 라보아지에 있잖아요. 라보아지의 부인하고 서로 재혼해요. 교양 있고 굉장히 지식이 높은 과학자였으니까 마리안도. 근데 결혼할 때 마리안의 조건이 있었어. 라보아지에라는 라스트 네임은 유지한다. 그래서 이름이 마리안 라보아지에 뭐 럼포드가 되든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근데 둘 다 성격이 불같은 거예요. 마리안은 인생의 끝까지 가봤잖아요. 럼포드도 자기 처자식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둘이 사사건건 싸워. 마리안은 살롱을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그 연애를 갖다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럼포드는 자꾸 하지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철문을 걸어 잠궈버린 거예요. 열불이 날 것 같잖아요. 그쵸. 마리아는 냉정해. 철문 사이로 우리 손님들하고 즐겁게 대화를 해요. 즐겁게 대화를 하고 방에 돌아와서 물을 끓여. 그리고 럼포드 백작이 그렇게 좋아하는 화초에다 끓는 물을 다 부어요. 그리고 이혼합니다. 그래서 마리안이 끝까지 가지고 있던 게 아까 그 초상화예요. 나중에 사촌 뭐 조카가에 가가지고 그 그림을 록펠러가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자크 루이 다이비드의 상당수의 그림들이 지금 루브르나 프랑스에 있겠지만 저 그림이 미국에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네. 군대가 지리멸렬할 때 세운 사람 라자르 카르노 150만. 이때 귀족들이 장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하급 장교 하나가 24살짜리가 장군이 됩니다. 그 갑자기?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아! 라자르 카르노가 전쟁 장관이에요. 이 24살짜리 장군 앞에는 유럽 역사상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150만 대군이 있어요. 유럽을 휩쓸어 버립니다. 스페인에 가면 나폴레옹 군대가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그걸 그린 게 고야의 이 그림입니다. 1808년 5월 4일. 분명히 프랑스 혁명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보편 법칙, 평등, 인권을 했으나 실제로 군대가 보인 모습은 이랬던 거죠.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을 일으킬 때 러시아의 상당수 지식인들은 호응을 했어요. 아, 드디어 자유평등 박애라는 정신이 봉건제가 유지되는 러시아까지 오겠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총을 들고 오네? 우리 조국을 총칼로 위협하는구나. 위협하는구나. 사실은 조선 말의 한국인의 지식인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서양의 근대 사상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총칼로 들고 와죠.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이중성들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때 몰려갔을 때 독일에 수학자가 한 분 계셨어요. 가우스라고. 이 가우스가 이렇게 몰려오니까 위기에 처했죠. 그때 프랑스 어떤 여인이 연락을 합니다. 수소문에서 나폴레옹 군대 장교한테 연락을 해서 가우스 선생님만은 보호해달라. 가우스가 감동을 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옛날에 자기랑 소통을 했던 걸 알게 돼요. 그 여자 이름은 소피 제르맹이라는 사람이에요. 소피 제르맹은 아까 샤틀레 부인처럼 굉장히 능력 있는 수학자였어요. 네. 근데 에콜 폴리테크닉에 너무 가고 싶어. 근데 여자는 갈 입학이 수가 안 됐어요. 없겠네요. 혼자 독학을 해. 그래서 라그랑주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데 그 남자인 것처럼 편지를 주고받아요. 점잖게. 그래서 르브랑이라는 정체불명의 얼굴 없는 수학자가 되게 알려졌어요. 르블랑이라는 사람하고 참 굉장히 학식 있고 나랑 말이 통하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프랑스군이 와서 여기 가우스 선생이 있냐고. 접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내가 연락을 받았는데 당신만은 보호하라고. 그래요? 누군데? 웬 여자가 이야기한 여자? 르블랑이 왜 여자? 소피 제르맹이 그때 알게 돼요. 아. 그걸 너무 놀라가 가우스가 이런 편지를 보내요. 그동안 서신을 교환해오던 경애하는 르블랑 씨가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네. 저희의 존경과 경애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요. 추상과학, 특히나 신비로운 수학에 대한 재능은 매우 드뭅니다. 이 매력적인 학문의 아름다움은 이 학문을 깊게 파고 들어갈 용기를 가진 이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덕과 편견 때문에 남성보다 무한한 장애를 지닌 여성이 이 학문에서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면 정말 고귀한 용기와 특출한 지능을 뛰어난 천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우스가 극찬한 소피 제르맹. 근데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네. 가우스가 그렇게 격렬하게 주장해가지고 괴팅엔 대학의 명예학위를 받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의 와중에서 구해준 소피 제르맹. 그리고 그거를 인정한 가우스. 예, 어쨌든 나폴레옹은 이런 사람이었고 그런 전쟁의 이중성이 있는 거죠. 이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다 휩쓸었는데 한 나라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게 영국입니다. 영국에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집트로 갔을 때 이집트를 정복하잖아요. 근데 바로 영국의 넬슨 제독이 추격해서 나일강 하구에서 나폴레옹 함대를 박살을 냅니다. 나폴레옹은 그냥 그게 포위돼 버려요. 그래서 혼자 탈출하죠. 탈출해 와서 프랑스에서 쿠데타 이겨가지고 황제가 되거든요. 나폴레옹한테는 자기가 졌다는 사실이 굉장히 어떤 치욕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국을 공격합니다. 트라팔가 해전에서 다시 넬슨한테 박살이 나죠. 자, 그러면 영국은 어떻게 이걸 무찔렀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캐러네이드라는 대포가 있는데 네. 그걸 아실 거예요. 게임 아이템 중에 유명한 게 있어요. 이 대포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개발했냐면은 캐러네이드는 캐른이라는 철강소에서 만든 겁니다. 캐른이라는 철강소가 어떤 거냐면 아까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 만들 때 힘들다고 했죠. 네. 근데 왜 힘들었냐면 캐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 다 불량이었어요. 그때 아까 윌킨슨이라는 사람한테 보링 기술 이런 거 배워가지고 전기기관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캐른 그 철강소가 저 윌킨슨의 기술을 뺏겨서 만든 대포가 캐러네이드입니다. 군사용으로 되게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윌킨슨의 철강소는 전기기관은 성공했고 여기는 대포로 성공했는데 네. 이 대포가 왜 중요하냐? 짧고 멀리 나가요. 청동은 되게 무겁습니다. 비강도라고 하는데 무게에 비해서 주철이 훨씬 튼튼해요. 같은 무게의 배에 포를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빨리 쏠 수 있어요. 빨리 포를 쏠 수 있다는 게 왜 중요하면 같은 시간에 2배를 쏘버리니까. 그렇죠. 그걸 갖다가 현장에 배치하신 인물 샌드위치 백작입니다. 그 샌드위치 이 사람이 1779년에 해군 장관을 할 때 아까 그 캐러네이드라는 대포를 현장에 배치하면서 영국이 절대 강자가 돼가지고 네. 나폴레옹이 사실은 포병 장교였잖아요. 네. 네. 청동 대포를 끌고 다니기가 괜찮은데 배 위에서는 주철 대포는 더 빨리 많이 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이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나폴레옹이 가만히 있었냐? 그래서 로버트 풀턴이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야, 우리도 해군력을 강화하자. 로버트 풀턴이 그때 만든 게 전기선을 세계 최초로 만듭니다. 그럼 영국이 또 가만히 있나요? 전기기관 수출을 금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프랑스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나폴레옹이 영국의 산업혁명에 굴복했다라는 평가를 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폴레옹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자, 몰락의 길을 혼자 걸었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클 루이 다비드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라보아지에 부부 초상화 만든 사람. 네네. 네. 그 초상화를 만들고 라보아지에를 사형에 처했잖아요. 그때는 극렬 좌파였어요. 갑자기 나폴레옹이 등장하자 나폴레옹이 공화국을 없앤 사람이잖아요. 황제 추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요. 이상한데? 얼마 전에 기회주의자. 근데 나폴레옹이 몰락하면 이 사람도 몰락한 거죠. 쓸쓸히 이제 인생을 마치는데 그 작품이 이 두 작품에 남아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나폴레옹이 전성기 때, 밑에는 나폴레옹이 몰락한 다음에 그린 거예요. 두 그림이 똑같을 것 같잖아요. 하나가 딱 다릅니다. 여성들이 지금 왼쪽부터 쭉 돼 있죠. 네. 저희 나폴레옹의 여동생들이거든요. 왼쪽에서 두 번째. 위에는 흰색들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아래에 갑자기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저 사람이 폴랭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막내 여동생. 아니 근데 대머리랑 대머리 아닌 사람이 있는데. 나폴레옹이 몰락했잖아요. 네. 나폴레옹 가족들이 전부 다 나폴레옹을 안 챙깁니다. 이 폴랭 보나파르트 막내 여동생만 네. 자기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옥바라지를 해요. 다비드 역시나 나폴레옹 추종자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폴레옹이 몰락한 다음에 그림에 폴랭 보나파르트를 저렇게 부각시킨 거예요. 폴랭 보나파르트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입니다. 막내 동생을 너무 아껴가지고 그 나폴레옹이 로마의 보르게제 가문하고 사돈을 맺어가지고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로마의 귀족 가문에 갔는데 이 사람이 워낙 미녀에다가 끼를 못 간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물들을 갖다 조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보르게제 가문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약간의 좀 스캔들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조각품을 보르게제 가문 집에다가 봉인을 시켜요. 그래서 저거가 사실은 저 안에만 들어가야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관광을 혹시 가시면 로마 외곽에 보르게제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 저 누드 조각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나폴레옹은 몰락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육군을 만든 사람, 나폴레옹 발탁한 사람, 이게 팡테온, 프랑스의 국립묘지죠. 거기에 있는 팡테온에 카르노가 양쪽에 두 명 있죠. 오른쪽에 사디 카르노. 카르노 사이클 사디 카르노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손자, 대통령. 아들 사디 카르노는 콜레라로 죽어서 화장을 했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저렇게 나란히 맺혀 있는데요. 라자르 카르노는 나폴레옹의 원래 키웠던 사람인데 나폴레옹가 황제가 될 때 반대했어요. 그래서 야인으로 물러납니다. 야인으로 물러났을 때 나폴레옹이 또 몰락을 했죠.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프랑스에 물밀듯이 외국 군대가 몰려들어요. 이 사람이 다시 군대를 모아서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항복하죠. 네. 끝까지 저항했던 외국 군대가 점령하자 귀양 갔던 저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프랑스가 혁명이 일어났다가 나폴레옹 황제가 됐다가 무너졌어요. 그 다음은 뭐가 됐을까? 부르봉 왕조가 다시 부활합니다. 부르봉 왕조의 부활을 다음 사진에서 한번 보시죠. 1814년에 부르봉 왕조가 부활을 했을 때 이 부르봉 왕조가 제일 처음 한 일 중에 하나가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폐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콜 폴리테크니크에 들어갔던 많은 학생들이 거기는 공화파의 소굴이에요. 왕정에 반대하는. 거기 중에 쫓겨난 사람 중에 콩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증주의, 사회학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여기에 수학과 교수였어요. 쫓겨나가지고 의대에 진학을 했어요. 도저히 손에 안 잡혀. 그래서 다시 상경을 했더니만 에콜 폴리테크니크 근처에 주섬주섬 돌아다니는 이상한 노인이 있어. 생시몽이라는 사람입니다. 생시몽은 돈은 많은데 굉장히 진보주의자라서 에콜 폴리테크닉에서 쫓겨난 사람들하고 과학을 연구해요. 자기는 귀족인데 귀족 자기를 버려요.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 지지자. 왕정이 부활했으니까 쫓겨난 학생들을 모아서 과학 연구를 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 생시몽 모임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과학적 사회주의자는 말이 탄생하고 진보라는 말이 탄생합니다. 거기서 콩트가 실증주의라는 그 다음에 진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부르봉 왕조가 부활되면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모인 지식인 집단이 생시몽이 있었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불만들이 많았던 게 폭발하는 계기가 1816년에 아프리카로 떠나던 메두사우가 침몰합니다. 간단한 사건이었어요. 좌초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도망갈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선장과 귀족들만 도망가고 선원들과 하급 장교들은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뗏목을 만들어 버틴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인육을 먹습니다. 이게 보면 저 멀리 보이는 배를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된 거예요. 구조되는 그 장면을 이 제리코라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의 살아있는 생존기를 다 그린 거예요. 근데 이걸 그림을 갖다가 그리려고 하니 부르봉 왕조는 불안한 거예요. 이 어떤 사회 모순을 갖다 말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계속 금지되고 하다가 영국에서 더 크게 성공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네. 과정에서 제리코가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단순한 해양 사고인데 왜 정부가 이렇게까지 금지를 시킬까? 언론들이 추적해요. 알고 보니 그 선장과 그 배가 부르봉 왕조와 결탁을 한 거예요.
경력이 없는 사람이 선장이 됐고 귀족들만 도망간 거죠. 충분히 구조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서 부르봉 왕조, 처음에는 사람들이 약간 기대를 한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혁명, 나폴레옹 해봐야 피비린내 나고 차라리 부르봉 왕조가 더 나을 수 있다 생각을 하다가 1년 딱 지나 이 사고가 딱 벌어지니까 역시 쟤들은 지들만 사는구나. 다시 이 계기로 반혁명이 시작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게 루브르 박물관에 크게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진보주의자들 입장이고 진보주의가 아닌 쪽 음식 이야기가 이제 발 텐데 샤토브리앙이라고 사람 이름입니다. 프랑스 귀족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프랑스 혁명에 동조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혁명의 광기에 빠지자 거기에 대해 반대로 돌아서요. 이때 이제 보통 진보와 보수는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루이 16세를 죽일까 말까 재판이 열리잖아요. 네. 그 의회에서 왼쪽에 앉은 사람들은 루이 16세를 죽이자.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루이 16세를 살리자. 그게 좌파와 우파입니다. 그러니까 루이 16세의 처형을 두고 프랑스 혁명 때 만드는 게 좌우의 대립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걸로만 이게 사상적 지형을 말하기는 힘들잖아요. 자, 이걸 갖다가 나중에 정리한 사람이 이 샤토브리앙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우파의 전통은 뭐냐면은 보존된다, 유지한다. 물리학적 용어로 컨저버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저버티브가 보수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유지된다는 과학 용어 컨저버티브를 레볼루션 혁명이 됐듯이 정치학 용어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샤토브리앙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영국에는 보수당이 탄생해요. 근데 왜 고기 이름이 됐어요? 아, 이 사람이 고기를 좋아했어요. 아, 진짜 단순히 그 이유예요? 네, 고기를 좋아해서 아, 유명하고 고기 좋아하면은 고기 부위에 아까 내 이름 붙일 수 있는 이게 거야? 벤자민 톰슨처럼 이렇게 요리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미식가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요 부위를 갖다 샤토브리앙으로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부르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부르봉 왕조가 부활했지만 계속 보수나 이런 것들이 이념적으로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죽이자 살리자가 아니라 조금 더 정교하게 가치가 과학적 가치로 정립이 되는 거죠. 왼쪽이 풀이의 변환. 풀이의 변환이 열의 전도 방정식을 푼 거거든요. 그 풀이의 급수를 처음 만든 그 풀이에. 근데 이 사람하고 오른쪽에 있는 저 폰코드와 오펠리스크가 무슨 관계 있냐? 자, 토마스 형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풀이에가 이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인데 나폴레옹이 가장 애지중지하던 과학자였어요.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 갈 때 풀이를 데려갑니다. 풀이에는 과학자잖아요. 무슨 일을 맡기냐? 이집트에서 유물들을 막 긁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 분류하고 수집하는 일을 맡깁니다. 거기서 풀이에가 특이한 걸 하나 발견해요. 로제타석. 우리 너무나 유명하게 잘 이집트 다뤘던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결정적인 열쇠를 발견합니다. 자, 그때 나폴레옹이 어떻게 했냐? 도망갔잖아요. 네. 그 풀이에만 이집트에 고립된 거예요. 결국 항복해요. 그러니까 로제타석은 뺏겨요. 뺏겼을 때 풀이에는 사본을 만들어 뒀어요. 영국으로 한 로제타석을 연구한 사람이 토마스 형, 사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풀이에. 자, 풀이에가 이렇게 끝까지 나폴레옹을 지지했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이 사람을 황제가 된 다음에 포로 고생했지. 그르노빌이라는 동네에 지사를 만들어줍니다. 행정장관. 갔는데 그 그르노블에 이상한 언어 천재를 만나요. 샹폴리옹이라는 애를 만납니다. 샹폴리옹이 결국은 이집트 문자를 해석하게 되는데 아, 맞네. 내가 왜 들어왔지 그랬는데. 그 샹폴리옹한테 로제타석의 사본을 건네준 사람이 이 과학자 풀이에.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1814년에 나폴레옹이 또 몰락해. 풀이에가 비양을 가서 이 사람이 다시 또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쿠데타를 또 일으키죠. 나폴레옹이 잡혀 들어갔을 때 이 섬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다시 탈출을 하잖아요. 탈출해서 막 이제 진군을 합니다. 진군할 때 여기서 이제 극렬하게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역시 우리 나폴레옹을 다시 모셔야겠다는 사람과 나폴레옹이 이제 한물 갔는데 풀이에는 한물 갔는데 걸었어요. 나폴레옹이 섬에서 탈출해서 제일 처음 간 데 그르노블이에요. 나를 갖다 충성하던 얘가 현 지사니까 나를 도와주겠지. 풀이에 도망갑니다. 도망갔는데 샹폴리옹은 우리 선생님이 존경하던 나폴레옹 내가 지켜줄 거야. 아, 진짜? 문제는 나폴레옹이 그렇게 다시 파리에 갔다가 100일 천하, 100일 만에 또 패배합니다. 그 오털루 전쟁. 풀이에는 어떻게 됐을까? 승승장구합니다. 샹폴리옹은 어떻게 됐을까? 나폴레옹을 지지하다가 몰락합니다. 감옥에 갇혀요. 빼내준 사람이 풀이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토마스 형과 경쟁하다가 해독을 먼저 한 사람이 샹폴리옹이에요. 샹폴리옹은 이집트에서 영웅이 된 거예요. 그때 이집트에서 초빙합니다. 샹폴리옹은. 초빙한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이집트를 갖다 혹시나 프랑스가 조금 보호해 줄까. 프랑스하고 영국은 이집트를 두고 싸웠잖아요. 샹폴리옹한테 선물을 줍니다. 룩소르 신전에 있는 이 오벨리스크. 선물을 합니다. 저 사진에 위에 있는 게 오벨리스크고요. 저 무게가 250톤이었거든요. 저 250톤을 어떻게 받아올 수 있을까? 저 그 과정을 배에 싣는 과정들을 금으로 새긴 거예요. 자, 이곳이 어디냐면은 프랑스의 콩코드 광장입니다. 콩코드 광장의 뜻이 콩코드가 화합이거든요. 이 광장의 원래 이름이 혁명 광장이에요. 그리고 이곳이 단두대가 설치된 곳입니다. 콩코드라고 이름을 바꾼 게 이게 피비린내 나는 혁명의 역사는 종결돼야 된다.
콩코드 광장에 저렇게 샹폴령의 오벨리스크가 서 있어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과학은 또 어떻게 발전자? 드디어 나오는 사디 카르노, 그 유명한 책. 네. 불의 동력과 그 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계에 대한 고찰. 사디 카르노가 너무나 애절했던 건 뭐냐,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프랑스는 무너졌잖아요. 아버지는 귀양 갔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프랑스는 왜 졌나요? 증기기관 때문에 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디 카르노가 증기기관을 연구합니다. 그게 열기관에 대한 최초의 논문, 이겁니다. 이 논문에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전기관의, 열기관의 효율은 거기에 작동 유체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온도에만 의존한다. 이제 온도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 이 책에서 나옵니다. 그 책을 연구한 이유가 아버지의 유언. 우리 프랑스가 산업혁명에 진 거다. 사실은 전기관을 영국에서 먼저 발견했는데 연력학의 탄생은 이겁니다.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의 끔찍한 좌우대립,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무너지면서 나폴레옹 전쟁의 패전 때문에 부르몽 왕조가 부활되면, 그런데 다시 그걸 임기 이어가고 컨저버티브라는 개념을 하면서 다시 이어갔던 과학자들이에요. 이까지가 오늘까지 이야기고,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다시 부르몽 왕조를 무너뜨리면서 다시 프랑스를 공화적으로 만드는가. 와. 그 시기는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와. 그래서 오늘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은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의 제일 첫 문장이 아까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 시대였다. 전체 문장은 이렇습니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면서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이 있지만 한편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 모두 천국으로 가고자 했으나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걸었다. 대비되는 두 계몽의 그러네요. 빛과 어둠. 혁명과 반혁명의 손은 누구는 죽고 누구는 배신하고 쌩까고 감옥에 가고, 이런 과학자들이 왔다 갔다 했던 소용돌이의 시대. 1차 대전, 2차 대전이 너무 끔찍하잖아요. 네. 특히나 2차 대전은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가 있을까? 독일은 과학의 문명국인데 이런 끔찍한 일을 어떻게 벌일 수 있을까? 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걸 추적하다 보니까 시작이 프랑스 혁명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게 계몽의 변적법입니다. 거기서 사드라는 사람을 분석해요. 네. 프랑스 바스티오 감옥을 성격했을 때 거기 보면 남아있는 사람이 사드였다고. 사드 후작이 굉장히 엽기적인 행위를 많이 하죠. 네. 사디즘의 원조가 되는. 그거 자체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빛의 시대였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둠의 시대였다는 분석을 아도르누가 오르카임이랑 같이 합니다. 그걸 이어간 사람이 누구냐? 하버마스예요. 하버마스는 약간 다른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말은 맞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때 살롱과 커피하우스의 계몽, 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론장을 만들었고 의사소통 이론이라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중과학. 이되면서 우리가 유튜브 같은 SNS 시대. 네네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게 유사학이 퍼지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피어 리뷰가 되면서 그렇죠. 반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초전두태가 맞나 안 맞나 이 공론장으로 펼치잖아요. 하버마스는 그거를 본 것 같아요. 그 시대.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